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답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 여행 관련주 그런 것들 빼고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이제 약세 시원하게 빠진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어떤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만기일 이제 동시 만기를 좀 하루 앞두고서 조금 심수를 보인 어떤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한 3천억 정도 매도였고 기관들도 적지 않게 좀 매도를 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기 전에 약간의 어떤 포지션 어떤 변동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만기일 지나고 나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조금 높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추후 또 이제 이번 달에도 발표가 될 미국의 소비자 이제 물가 지표에 좀 영향을 미치는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좀 월등히 많이 빠졌고, 또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좀 약세를 크게 보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좀 만기일 관점의 어떤 수급들이 좀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포트들 좀 체크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보면서 지금 상황의 어떤 이 박스권,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한 트리거, 촉매는 뭐가 될 것인가, 조건은 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요. 단체 허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이제 허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컨택주들, 특히나 이제 항공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제 컨택 관련된 섹터는 이제 덴탈, 이제 우리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덴탈 쪽하고 이제 미용 쪽은 오늘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기관이 그냥 30만 주로 그냥 순매수로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컨택주가 오늘 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장세 흐름,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97% 약세, 1% 정도 약세, 3,21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570 종목이 하락 종목이었고, 상승 종목 수가 285 종목. 약세 흐름이 뚜렷했고, 코스닥 지수 0.74% 약세 마감했고요. 978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이거 1000포인트 넘기 참 쉽지는 않네요. 여기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간 지수. 딱 돌파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2달 넘는 기간을 지금 밑에서 박박 기면서, 힘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이게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은 이 투자자들의 어떤 개인 투자들의 관심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줄어 있다는 것 자체. 인데 이게 이렇게 확 줄어든 시기에 벌어졌던 핵심적인 사건이 사실상 이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반도막 난 그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의 주요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코인에 대한 투자가 조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대금 이게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 코스닥은 일단 거래대금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동인의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고, 그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눌리고 특정 몇 종목은 이제 강하게 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셀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하게 쳤는데요. 어쨌든 종목별 흐름이 차별화되긴 하지만 전체가 좀 들썩이기 위해서는 슈퍼 모멘텀, 바이오젠 같은 그런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그게 조금 훈풍을 확 밀어닥칠 줄 알았는데, 이틀간 첫날 크게 이제 급등했지만 바이오 섹터가 그 뒤로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참 시장이 지금은 추세적이지 않고
비추세적이다. 예, 정말 추세적이지 않은 비추세 구간에서는 정말 그냥 단기 거래를 해야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기 거래 기준들, 뭐 기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법들이 좀 있긴 한데, 저번에 이제 시젠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릴 때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 단기 거래 어떤 기준들, 기법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좀 짚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지금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서 쉽게 돈 벌지 못하는 그런 구간임은 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뭐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구간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일단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한 2배 정도 많았던 그런 뚜렷한 약세 흐름이었고, 수급적으로 이제 보면 일단 뭐 수급은 좀 자세하게 업종별로 좀 볼게요. 수급은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외국인이 3,200억 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4,500억 을 순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2,600억, 연경 뭐 골고루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의약품 400억, 철강금속 400억, 전기전자 반도체 1,700억, 운수장비는 자동차잖아요. 야, 자동차는 끊임없이 사네요, 지금. 워낙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워낙 이제 좋은 어떤 흐름 속에서, 그래도 샀어도 이제 다 빠졌네요, 그냥. 어쨌든 유통업종, 이게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뭐 호텔 하여튼 뭐 그런 쪽 많잖아요. 그래서 컨택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는 섹터가 오늘은 좀 수급적으로도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안에서도 정말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의 어떤 거래를 하는 수급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 발표 있다 보니까 그냥 싹 이제 그런 단기 자금 싹 들어왔다가 또 모멘텀 좀 소멸되면 싹 나가고 막 이런 식의 자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운수창고 쪽도 좀 들어왔네요. 조선해운 쪽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오늘은 좀 단기성으로 좀 움직인 수급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쪽 외국인이 1,1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골고루 매도를 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에서 이제 고객 예수금을 제가 주로 체크해드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 변동상이 크지가 않아요. 66조 정도잖아요. 65조 내외에서 지금 계속 그냥 맴도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은 계속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40조로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뭔가 좀 공격적으로, 정말 뭐 공격적으로 불붙듯이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안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코스닥 지수죠? 요 안에서 그냥 뭐 섹터별로 막 돌리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테마별로. 최근에 뭐 원전 관련주, 뭐 대선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컨택, 엔터, 뭐 이쪽으로 막 조금 조정받다가 또 붙고 조정받다 붙고 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런 장세 좀 흐름이 되고 있죠. 하루 또 바이오 움직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바이오가 뭐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막 뭐 며칠 상간으로 돌리는 측면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이오가 그냥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지수를 강하게 캐리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체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마 단으로 원전 테마 붙고 뭐부터 붙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수 영향가 없이, 그리고 거래 대금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식으로 아직은 좀 아니구나.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이제 진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총 규모가 이제 작지 않은 그런 기업의 모멘텀이 강하게 발동되면서 쫙쫙 끌고 가는 그런 식이 되는 게 좋은데요. 사실 뭐 치매 관련해 가지고 뭐 시총 크면서 조금 임팩트 큰 그런 기업이 국내는 좀 없다 보니까, 뭐 그나마 이제 오늘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이 어제 이제 음봉으로 눌렀다가 오늘 19% 오른 게 치매 관련주로서는 조금 대장주였던 성격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되어 있죠. 기관들도 이제 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쌍꺼려 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시총은 3천억, 3,500억. 그러니까 주도권을 시장의 그리고 바이오를 캐리해서 끌고 가는 그런 영향도 면에서는 조금 낮죠. 그래서 아니다. 피플바이오 이렇게 나온다고? 아닌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베스트한 어떤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실적이 계속 이제 매년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거 가지고서는 주가가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강력하게 불어닥치면서 수급을 빨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장기성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밀어올리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제 실적 가지고서의 어떤 모멘텀은 꾸준하게 그냥 우상향 뭐 이렇게 조정받다가도 막 이렇게 되는 흐름이 되는 거고, 지금은 뭐 이런 구간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뭐랄까, 무슨 분석이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캐리해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모멘텀이 필요해요. 2017년도도 결국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이제 단기 수급과 공매도 쇼커버를 이제 일으키면서 이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그 큰 이벤트, 그런 어떤 모멘텀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거를 합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멘텀을 받아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튀어오르면 전체 바이오 섹터가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 거고, 듬성듬성 지금 바이오 섹터 안에서 하나씩 막 오늘 휴젤이 이제 10% 튀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는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를 화끈하게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리드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좋으면서 오늘도 15% 튀어올랐잖아요. 거래 대금까지 그냥 이렇게 대규모로 터졌습니다. 570만 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보시면 셀리드가 7,200억. 야, 이거 지금 1조 2천억. 이거 제가 2년 전에 시총이 1,700억, 1,500억까지 막 이렇게 내려갔던 그때 이제, 야, 이거 너무 내려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을 답기도 했거든요. 뭐 지금은 없지만 사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 바이오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때 막 이럴 때, 야, 이거 그때 이제 오프라인 제가 이제 한 강연회에서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2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야, 이 가격 중장기로 볼 때 너무 매력적이다는 이제 그때 얘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그렇게 담았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반토막 넘게 난 거죠. 12,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고 있었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털렸죠, 이런 데서. 그리고 나서 12,000원짜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 받고 이러면서, 야, 이게 지금 10배가 된 거잖아요. 지금 10배가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1년 좀 넘는 기간 만에. 그래서 이게 바이오죠. 바이오 메리트.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겠지만, 바이오의 묘미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리드에 대해서는 기업 내용 자체만으로는, 야, 이렇게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그냥 이제 천장이 없다 보니까, 천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1조, 2조, 3조 가도 이거 뭐 셀리드에 대해서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거 우리가 떠올리면 되잖아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이 종목은 그 바닥에서 이제 추천하긴 했지만, 이거 한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올라왔을 때 제가 매도 의견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NK 세포치료제 이제 기술 자체가 사실 뭐 녹시젤 앱셀이라든지 NK 맥스 대비해서 이제 열의에 있고,
또 국내 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야, 이 기업이 뭐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최저 10,000원에서 29만원까지니까 30배가 간 거잖아요. 두 달 만에 30배를 갔잖아요. 박셀바이오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위로 천장 없는 거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뭐 어떻게 측정해가지고 이게 고평가라고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의 어떤 뭔가 좀 그 특징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어떤 유망함에 대한 판단을 하면 예, 그 인내와 이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또 공을 들이면서 제 항상 메인 전략으로 두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뭐 완전히 불꽃 튀기는 식으로 섹터 전체가 부응하고 또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상 절대 제가 이제 몰빵이나 뭐 특정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잘 짜놓으면 그 중에서 10종목이라 치면 그 중에서 두세 종목이 대여섯 배 어떤 잭팟을 터뜨려 주게 되면 계좌 자체가 레벨업 한 3배 막 이렇게 튄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한 10종목 중에서 두세 종목을 이제 노리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은. 그래서 안 가는 거는 뭐 손절치거나 이제 쳐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제넥신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렸을 때 제넥신에 대한 그 항암제 전략은 네오이민테크가 상장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이다. 될성 싶은 거에 이제 보다는 집중을 한다는 케이스보다는 되는 거를 우리가 딱 찍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바이오는. 그러니까 10개 이제 씨앗을 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중에서 두세 개가 계좌를 3배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나머지들은 똔똔 정도나 뭐 한 40-50% 이익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철저하게 포트웨어 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10종목 중에서 이제 2종목이라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노리는 거는 사실 6-7종목이 정말 크게 터지는 걸 바라는 거죠. 근데 이 10종목 중에서 6-7종목이 터질 수 있게 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항상 차세대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포트에 편성하면 두세 종목의 잭팟 터지는 게 아니라 6-7종목의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는 게 과거에 200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줄기세포 이제 막 부응해가지고 바이오 섹터가 본격적으로 어떤 테마에서 섹터 단위로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레벨업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그냥 섹터를 넘어선 그냥 하나의 지수 관련 업종으로서의 어떤 그 완전히 레벨업 했던 그런 시기들까지 이제 모조리 다 제가 종목들하고 그때 당시 어떤 흐름들을 분석을 하면서 얻어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0종목 중에 6-7종목이 잭팟이 터질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거는 항상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그런 레퍼런스를 보여준 기업.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좀 노는 기업들. 박셀은 좀 의외예요 사실. 글로벌도 아닌데 이건 작전이죠 사실. 그래서 결국은 뭐 작전도 될성 싶은 거에 작전을 걸겠죠 결국.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광해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랠리를 펼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항상 트렌드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라는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 또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 바이오라는 거, 제약 분야라는 거.
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가 갈듯갈듯 말듯말듯 이렇게 조금 답답하게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바이오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외된 쪽, 지금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쪽, 뭐 어떤 언론 매체든 지금 뭐 어떤 유튜브 어떤 방송에서도 바이오된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더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섞어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좋은 종목들을 취해서 갖고 있으면요, 저는 엄청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때 호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런 유망하고 확실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과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검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역사가 또 증명한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런 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뭐 시세가 이제 뭐 지금 뭐 한 20% 빠졌고 30% 빠졌고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팔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거나 흔들리는 것은 실패의 이제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바이오 섹터의 어떤 주요 종목들을 정말 뭐랄까요? 정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 종목을 이제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파들인 종목들 많잖아요. 굉장히 차세대 이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스마트 리포트 통해 가지고 2, 30분 동안 그런 종목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이제 개인적으로도 깊이 있게 좀 스터디를 더 하셔서 확신을 좀 가지시고 주가가 얼마 빠졌다는 것을 가지고서 매도의 어떤 결정을 하지를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셀리드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셀리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셀리드라는 종목이 이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유심히 봤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1년 3개월 만에 10배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작년에도 이제 분석해드린 종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걸 다 취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사례를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레이 같은 종목도 오늘 이제 덴탈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레이도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는 그 덴탈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도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받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좀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괜찮은 기업은 결국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3만 원 정도 매수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5천 원 빠졌어. 2만 5천 원 정도 됐다. 한 20% 가까이 빠진 거죠. 좀 더 빠졌을 때는 뭐 20% 이렇게 빠졌겠죠. 마이너스 찍혔겠죠. 무조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고 뭐 코로나 이제 나아지는 전국에서 덴탈 사업 좋아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레이가 그런데 포함되는 기업이고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멘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요. 체크를 해드리는 게 이 종목을 사세요, 이 종목이 좋아요, 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준과 철학에 대한 그리고 멘탈, 자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그대로 얘기 드리면 되겠죠.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쓰고 나서 바로 이제 갑자기 블록들이 벌어지면서 저도 철렁했어요, 사실. 아니, 이거 무슨, 야, 이거 돌파 자리에서 블록들을 해버려? 야, 진짜 너무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좋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는 앞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클래시스가 뭐, 엄청난 기업인데, 미용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도 이제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구간대에 있는 기업이고, 소모품도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7,000원에 샀다. 근데 이게 13,000원까지도 깼잖아요. 이것도 20% 넘게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런 기업은 이게 안 좋았다면 이렇게 이제 밀렸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장기 이평선 받쳐주면서 치고 이제 정별 돌아선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당연히 이제 이 전고점 돌파, 주봉으로 보면 이 박스권 상단에 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저점을 깨지 않고 받쳐준다는 거는 이게 어찌됐든 수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가 수급.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여기선 뭐 다시 또 뭐 돌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의 문제지, 저점은 높아지는 흐름이 확인되면 이거는 돌파가 나중에 언젠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잘 발휘되고 있는지,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순항을 하고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분기 단위 실적도 체크하면서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커버해드리고 같이 어떤 성장하는 기업을 동행할 수 있는,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무슨 이슈 나오면 제가 분석해드리고, 아, 이거 같이 동행하기 어렵겠는데요 하면 그런 얘기는 제가 또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 이거 치명적이고 이거 좀 훼손됐습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같이 동행하기 좀 어려운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주가가 뭐 20% 빠졌고 15% 빠졌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매도하시라, 뭐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얘기 드려서도 안 되고, 그건 제 기준과 철학을 이제 뭉개는, 저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면서 그 사람을 표상하는 것 있듯이, 주식에 대한 관점도, 주식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찬가지라 봐요. 시세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동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주식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 변동이 계속 왔다 갔다, 계좌 보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식은 어떤 특정 종목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어떤 종목을 손절했다고 내 뭐 계좌가 완전 망가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관점에서, 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는데 하면, 그건 교체 차원에서 어떤 손절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수동성보다는 능동성을 가지는 게 보다 더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보다 더 이제 능동성을 띠라는 거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이런 거 제일 안 좋은 거란 말이죠. 비자발적.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반대매매 같은 거. 야, 담보 비율 부족 뭐 이런 거, 스탁론 막 이런 것들, 비자발적으로 반대매매 매도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면 정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는 엄청 특별한 방식론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지키는 게 어렵고 또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고 심리가 흔들리거나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을 버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은 좀 명확하지만 정석적인 게 있다고 보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거는 우리 심리가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또 그게 개입돼 가지고 뭔가 좀 객관성을 결여시키는 그런 어떤 지점에서 뭔가 좀 멘탈을 다잡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이 좀 그런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보다 더 그런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종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거래 순위, 이제 거래대금 순위를 한번 좀 볼게요. 거래대금 순위를 최근에 좀 보는 이유는요. 시장의 어떤 수급의 이동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두산중공업이 거래대금 1위에요. 오늘 삼성전자보다 많았죠.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아래로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과거에 이제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고 단기 거래도 많이 했었고 테마주도 많이 거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거의 설명 안 들었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는 보다 더 펀더멘털 접근적 그리고 이제 기업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실적적인 부분을 많이 체크드리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뭔가 좀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지금 시장이 조금 재미없고 이렇게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에 또 끌리고 또 거기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뭔가 좀 큰 실패를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뭔가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한번 얘기하다 보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어떤 딱 자리를 잡아놓고 뭐 이런 테마주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이렇게 벌다가 리스크 관리 제대로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팍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변동성 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딱딱딱딱딱 하면서 계좌가 우상향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걸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방식을 좀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떤 단기 거래를 좀 지향하면서 좀 굵직한 이제 거래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앞으로 좀 얘기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은 보시면 장대 음봉을 한번 꺾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금 여기서 또 터졌죠. 적지 않게 터졌죠. 이런 건 이제 지금 이걸 여기서 매집했던 측에서 물량을 이제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분산 측면의 흐름이 가능성이 높아요. 시세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도치 형태로 급등락을 펼쳤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건 확률상 접근했다가 피해를 보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수급이 좀 이런 데서 빠져나오면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게 왜냐면 구찌가 컸기 때문에 시총이 10조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들이 많이 진입해가지고 이게 먹고 나오는 어떤 지금 타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불꽃 튀기게 왔다 갔다 시키면서 많은 어떤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측면의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굵직한 대형 이제 초대형주니까 사실상 그런 설명은 좀 드리기 어렵고 셀리드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멈추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물량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터는 측면이 큰데 여기서 거래금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제 두 번 친다. 화끈하게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로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기준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구간대로 간 거고, 이거는 유지될 수 없는 시세이기 때문에 절대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10년 동안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요 흐름, 이 종목이 앞으로 5년 10년 내로 이 시세가 터질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테마성으로 재료 붙이면서 그냥 끌어올리는 어떤 개념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윗꼬리 그리면서 장대 음봉에 거래대금 터졌죠. 이거는 확률 95%로 고점 찍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갭으로 빠진 상황에서 마이너스 크게 찍히고 위로도 윗꼬리 그리면서 도치 형태로 쿵쾅쿵쾅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렇게 됐다. 이 물량을 계속 털고 있는 그런 흐름일 공산이 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치면 그거는 빠져나오려고 끌어올리는 거지. 이거 재상승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중기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단기성으로 들어온 어떤 개인들만 드글드글 하기 때문에 우상향이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없는 흐름이고, 단기로 이거는 한 번 더 올려쳐서 물량을 턴던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그런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이제 설명드릴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는 조금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매집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조금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거래대금 없이 매집 상승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물만 그냥 하나씩 먹으면서 앞서. 근데 이런 거는 단기 세력 이탈 신호로서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슈 터졌을 때 끌어올려서 사람들 관심 끌어가지고 물량 털기 위해서 자전 터트리면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제 요런 흔적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데가. 그래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이렇게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악재를 이제 터트린 건데 자금 조달까지 막 고려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뭐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제넥신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뭐 좋은 관점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뭐 결국은 이 종목이 네오이메테크 상장하고 나서 주도권을 그쪽으로 좀 뺏겼고, 코로나 백신은 사실 mRNA 쪽으로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DNA 백신을 개발하는 게 주가의 촉매제, 모멘텀이 되긴 좀 어렵다는 어떤 시각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결국은 mRNA를 왜 주도권이 이쪽이 됐느냐? 결국 성공적으로 지금 전 세계인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이 mRNA.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정부도 키우려고 지금 컨소시엄 형성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주도권은 이쪽으로 뺏겼고, 이쪽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모멘텀을 더 크게 상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모르잖아요. 근데 이 기술적인 흐름이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 결국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구나,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사실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좀 전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거는 좀 차트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면, 아니 무슨 차트 보고 뭐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거나 이제 의아스럽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거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좋은 내용이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근거, 결국 이제 이걸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어떤 명분들이 있을 거냐, 명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 드리고, 저는 이제 차트나 수급과
펀더멘털 같이 실적을 같이 결합해서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트를 배제하지 않아요, 저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에 대해서도 제가 매집을 한다. 예. 이게 매집하는 측을 보니까 뭐 기관이네요. 뭐. 예.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이 뭐 매집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건설 업종이 이게 단발성의 흐름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음식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찾다 보면 지금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또 이제 명분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시장을 짚어 나가는 거고 이제 업종을 또 짚어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또 어떤 식의 그 방법론을 좀 갖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펀더멘털 요인만 트렌드적인 요인만 좋다고 해가지고 주구장창 그게 좋다고 계속 주장하거나 투자하지 않고요. 같이 결합해서 다 조건을 맞춰서 봅니다. 기술적인 분석, 수급적인 분석, 펀더멘털적인 분석, 글로벌 메가 트렌드, 또 4차 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빅 트렌드를 또 결합해서 또 보고, 결국 메이저 측도 명분이 있는 것들을 저가에서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거래하면 오판할 수 있고요. 단순히 펀더멘털이나 가치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타이밍적인 면에서 어긋나거나 뒷북집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뭐 3년, 4년, 5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거를 잘 결합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타이밍도 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서 또 주식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자신의 어떤 계좌 관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 노하우들, 또 자신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셋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주식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서, 몇 가지만 가지고서 잘할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예술. 참 그래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 항상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이 분야를 계속 파고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즐기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그냥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사실 계속 이렇게 이걸 함으로써 저는 이제 어떤 살아가는 굉장히 큰 에너지와 동인들을 계속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뭐 세무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서, 그 세무사는 이제 제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카드 내역 같은 거 다 이제 체킹하니까 골프도 안 치시고 뭐 하시는 게 없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쓰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없네요 그랬죠. 주식밖에 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일이 아니고 그냥 종합예술을, 정말 종합예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 단순히 이 종목 가치적으로만 좋습니다 해가지고 주구장창 한다기보다는 계속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들이 빠질 때도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잘 두고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리포트 준비한 거 제가 그래도 얘기 드려야죠. 빠뜨리면 안 되겠죠.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이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런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요,
사실 이번 상반기에 뭐 올리페스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그 임상적으로 좀 안 좋은 발표를 한 기업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넥신이 백신 개발에서 좀 안 좋은 어떤 내용을 또 발표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센티를 좀 안 좋게 한 거죠. 뭘 좀 될 듯 싶으면 센티 안 좋게 만드는 내용이 팍 나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조금 이제 업종을 좀 누르는 형식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에서는 동트기전이 제일 어둡다. 하반기에도 지수가 큰 폭 상승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저평가 신약 개발사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턴어라운드에 선별적으로 주목하자. 그러니까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신약 개발사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신약 개발사들을 뭐 매수해두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된다 보면 될 것 같고 뭐 탑픽으로 종목은 여기서 뭐 세 종목을 추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레고캠 정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도 관심 주긴 한데요. 뭐 투자 대상까지로는 아직까지는 바라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신한증권인데요. 여기 이제 글로벌 전략 담당 김성환, 박성축 이제 연구위원님이 쓰신 리포트인데 그냥 시장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답답한 6월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여름 휴가 시즌에는요. 그 이제 월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뭐 이런 어떤 증권 관련된 사람들도 한 2, 3주씩 이렇게 휴가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셀인 메이 해가지고 5월달에 팔고 이렇게 뭐 한 가을쯤 들어와라 뭐 이런 게 결국은 모멘텀이 조금 부재해지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박스권 답보 장기화가 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거고 박스권 순환매 지속 가능성, 방향성 촉발할 트위거로는 2분기 실적, 6월 지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방향성이 없는 주가 흐름을 뭐 단순히 이런 계절성만으로 치부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그런 것이 좀 크죠. 이 경기와 유동성 모멘텀에 갖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지점이에요. 긴축할 거다. 긴축 뭐 나중에 할 거다. 뭐 경기가 과열됐다. 아니다. 뭐 골디락스 같은 어떤 편안하게 이제 그냥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뭐 그런 좋은 구간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팽팽하게 갈리잖아요. 누구는 또 막 최근에는 제가 어떤 한 증권사 뭐 리포트 읽어드리면서 하반기에 좀 꺾일 것이다. 하반기부터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리레이팅의 구간에 강세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강세론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모멘텀을 조금 어느 방향으로 치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페드 쪽에서도 뭐 대립 중이다. 뭐 그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번 6월달 FOMC 회의까지는 또 이제 미국의 때 뭐 물가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조금 답답한 어떤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엇갈리는 전망 중에서 가장 가리는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 같아요. 작년이 코로나로 막 그랬으니까 기저효과가 좀 큰 그런 인플레이션이다. 이거 분기 지나면 뭐 나아질 것이다. 기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하는 게 이제 조금 더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6월 달부터 나오는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요게 아마도 보다 더 그 의견이 어떤 쪽으로 가게 만드는 무게를 좀 두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6, 7월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체킹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멘텀 부재 속에서 7월 실적 그리고 지표 확인 전까지는 뭐 물가 지표 같은 거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 전까지는 순환매 지속할 것이다. 섹터나 테마별로 그냥
뭐가 세고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지수는 좀 답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이탈할 뚜렷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시는 숨 고르기를 통해서 기술적 부담을 덜면서 업종별 순환매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그런 논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건설 관련된 얘기도 제가 드렸잖아요. 예, 바닥에서 좀 매집하는 것 같다. 매집하고 있는 명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서 건자재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체크하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 쌍용 CNE 같은 기업이 이제 시멘트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갭 돌파거든요. 여기 보시면 6월 8일 날. 예, 그래서 이게 이쪽이 조금 뭐랄까 사이클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기관이 오늘 또 17만 주를 매수했죠.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종목을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에 좀 사이클이 좀 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하츠 같은 기업, 레인지 후드 관련된 기업이죠. 이런 것들도 딱 세우고 옆으로 돌리면서 뭐 물량을 좀 매집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건자재 이런 관련 섹터군이 전반적으로 좀 사이클적인 어떤 측면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식료도 제가 사이클적인 어떤 측면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했는데, 건설, 건자재,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업종군도 그런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좀 약세였고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좀 만기일의 심술이 좀 컸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그랬고 미국 선물도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들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고요. 멘탈에 대한 어떤 내용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